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로마의 역사에는 많은 위대한 장군들과 강력한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대제, 그리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포함되며 이들은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인물들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의 내전을 끝내고 옛 로마 공화국을 제국으로 만든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왕이나 황제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단순히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의 평범한 소년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로마의 가장 강력한 적들을 정복했으며 결국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의 삶, 그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로마의 강력한 적들을 무찔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이 아이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2363년 9월 23일 로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로마 제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존재했던 것은 로마 공화국이었으며 이는 상원과 선출된 관리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체제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처음엔 아우구스테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으며 이후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된 후에 받은 칭호였습니다. 비록 그의 가문이 로마의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유명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그들의 가문은 공화국에 봉사했기 때문에 점차 사회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존경받는 관리였습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 아티아 역시 로마의 중요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중요한 인맥이 있었고 그 인맥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할머니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남매였습니다. 즉 그는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가이자 장군 중 한 명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어릴 때 로마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혼잡함도 심해졌으며 많은 부유한 가문들은 도시블럭에 있는 자신들의 땅에서 살기를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가족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남쪽에 위치한 벨레트리라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겨우 4살쯤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어머니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새아버지와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할머니인 율리아에게 더 자주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유명한 친척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영향력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할머니와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기원전 51년에 돌아가셨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직접 장례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에게 옥타비아누스처럼 어린아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이미 자신감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성장할수록 로마의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화국이 매우 강해 보였는데 지중해의 넓은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의 라이벌이었던 카르타고도 무찔렀습니다. 로마는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국이 커질수록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의 힘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점점 더 군인들과 그들의 지휘관들이 정부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점차 강한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두 강력한 장군, 가이우스 마리우스와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술라였고 그는 로마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나야 또 다른 장군이 공화국 전체를 장악하려고 시도할까?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세 남자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폼페이우스 대제,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의 권력 투쟁이 로마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의 소년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소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옥타비아누스가 청년이 되어갈수록 로마의 정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시 공화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은 크라수스였습니다. 그는 파르티아인들과의 새로운 전쟁을 통해 더 큰 명예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파르티아는 동방의 강력한 왕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3년의 로마 군대는 카라이 전투에서 가장 큰 패배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전사했고 그의 원정은 거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로마에서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는 사람은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카이사르는 북쪽에서 정복에 집중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카이사르는 갈리아의 대부분, 즉 오늘날 프랑스의 상당 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이러한 승리 덕분에 그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군대는 더 많아졌고 그의 영향력도 더 커졌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공화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가 너무 강해진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그가 로마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때부터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화국은 점점 두 파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50년에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권력을 줄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행진했습니다. 기원전 49년에 그는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경계였습니다. 로마 장군이 그 지역을 넘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것을 했을 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다시 로마인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와 그의 동맹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전투의 중심이 지중해 동부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 카이사르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전투들에서 승리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 그 나라 지배자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후로는 거의 아무도 카이사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아프리카와 스페인에 남아있던 적들을 차례로 물리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니며 칭호는 독재자였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독재자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에서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원로원은 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 권한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이사르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옥타비아누스는 계속해서 그의 유명한 친척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서서히 정치의 세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그는 사회에서 다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그는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사 분야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원정에 함께하고 싶다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반대했지만 결국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옥타비아누스는 내전의 마지막 전투들 중 일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앞으로 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카이사르가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카이사르는 그의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잠재력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의 생이 끝나기 전에 그는 역사를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양자이자 주요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산 문제로 보이지만 로마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달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이름, 영향력, 그리고 추종자들의 지지도 함께 물려줍니다. 그 당시 카이사르는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비밀리에 그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너무 강력해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를 막는 방법이 오직 하나, 그를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기원전 1544년 3월,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그는 여러 명의 원로원 의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반복해서 칼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의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가 영화에서 자주 듣는 그 유명한 대사를 실제로 말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스웨토니우스가 쓴 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그리스어로 카이스테크논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너마저도 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을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드리아의 건너편에 있었고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을 들은 옥타비아누스는 즉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야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주요 상속자였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전 독재자의 많은 지지자들이 옥타비아누스를 그의 이름을 이어갈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인생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젊은 정치인에 불과했던 그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돈도 있고 이름도 있고 무엇보다 강력한 동맹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싸움도 시작되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후 그를 대신할 명확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은 마르크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는 베테랑 장군이자 카이사르의 가까운 친구였으며 자신만이 로마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믿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을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정치와 전쟁에 거의 경험이 없는 젊은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실제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후 로마에는 즉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력을 둘러싼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오랜 측근 장군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의 또 다른 동맹이었던 레피두스를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19살이었지만 빠르게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돈, 군대, 그리고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로서 그는 막대한 재산과 많은 옛 추종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원로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43년에 그는 자신의 군대와 함께 로마로 진군했고 공화정에서 가장 높은 직위 중 하나인 집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세 그는 이미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3년 에제 2차 3도 정치가 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권력을 3명의 지도자가 나누는 공식적인 협정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서부의 대부분을 통치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동부를 맡았습니다. 레피두스는 더 작은 지역을 받았고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포함되었습니다. 기원전 42년 이 두 진영은 마케도니아의 필리피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패배했고 그 결과 둘 다 자살했습니다. 이로 인해 옛 공화정 체제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 레피두스는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마르크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인 옥타비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동쪽을 장악하는 사이 옥타비아누스는 서쪽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섹스투스 폼페이우스, 즉 폼페이우스 대제의 아들은 시칠리아와 로마로 식량을 운반하는 중요한 해상 항로를 장악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식량 공급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선박을 공격하자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최고의 장군인 마르쿠스 아그리파를 보냈습니다. 기원전 36년에 아그리파는 결국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를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승리는 옥타비아누스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레피두스도 권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병사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로마의 미래를 두고 진정으로 싸우는 사람은 2명만 남았습니다.
서쪽에 옥타비아누스와 동쪽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입니다. 둘 다 군대가 있고 둘 다 부를 가지고 있으며 둘 다 야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동등한 위치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진정한 로마의 지도자가 될지 결정지을 싸움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타바누스가 서쪽에서 계속해서 강해지는 동안 동쪽에서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여왕이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옛 연인인 클레오파트라와 가까워졌습니다.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앤토니는 동방에서 새로운 정복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로마의 오랜 라이벌인 파르티아 제국을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6년에 그는 파르티아인에 대한 원정에서 실패했고 큰 손실을 입은 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뒤 아르메니아를 정복하며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의 명성에 입힌 타격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옥타비아누스는 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를 이용해 로마에서 그의 이미지를 훼손시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진영은 안토니우스에게 로마보다 이집트가 더 중요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아내이자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인 옥타비아를 떠나 클레오파트라와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에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드러나면서 많은 로마인들의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권력의 중심지를 로마가 아니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삼으려 한다는 믿음이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2년에 원로원은 결국 안토니우스의 권력을 박탈하고 이집트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전이 발발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로마와 이집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공화국 전체의 지배권을 두고 벌인 싸움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엄청난 군대와 대규모 함대를 모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준비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31년에 두 진영은 그리스의 앞티움 근처에서 맞붙었습니다. 이곳에서 로마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우스에게는 대형 선박이 있었지만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지휘한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협동이 무너지고 방어선이 서서히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 진영이 승리했습니다. 앞티움 해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패배 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곧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기원전 3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한 번 패배한 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자살했습니다. 며칠 뒤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몰락하면서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대규모 내전이 끝났고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들에게도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카이사리온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아들 중 한 명도 죽였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미래에 문제가 되기 전에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이집트는 완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옥타비아누스에게 더 이상 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실수에서 배워 갑작스런 절대 권력 장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바로 왕이나 황제로 부르기보다는 천천히 정부 체제를 바꿔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안토니우스 또는 그 이전에 어떤 로마인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의 역사를 수세기 동안 바꿀 새로운 형태의 통치 방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는 많은 로마인들이 모든 권력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차지하는 지도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는 대신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군대, 재산,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강화하면서도 대중에게는 여전히 원로원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옥타비아누스가 공화국 전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원전 27년에 찾아왔습니다. 이해의 원로원은 그에게 두 개의 중요한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린켑스, 즉 로마의 첫 번째 시민이라는 칭호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로 이는 매우 높은 존경과 명예를 나타내는 칭호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황제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될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에게 기원전 27년은 로마 제국의 시작이자 로마 공화정의 끝으로 여겨집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이 확고해지자 로마의 영토를 확장하고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가 공식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편입되었습니다. 로마의 영토는 유럽과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확장되었습니다. 히스파니아, 즉 현재 스페인 대부분 지역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오랫동안 로마에 저항해온 부족들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지역에서 대규모 금광을 발견했고 이는 제국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외교에서도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원전 20년에 파르티아 제국은 수십 년 전 카르아이에서 로마가 크게 패배한 후 잃어버린 로마 군대의 깃발을 반환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에게 이 상징물의 반환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기원전 23년에 아우구스투스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이 없을 때 누가 통치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는 회복했지만 더 명확하고 더 견고한 정부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 방식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항상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권력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로원의 우려를 줄이면서도 그는 여전히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군대와 정치뿐만 아니라 로마의 생활 방식 자체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도시의 인구는 이미 매우 많았습니다. 화재가 흔했고 범죄율도 높았습니다. 질병과 빈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지키는 상설 경비대와 화재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에는 더 조직적인 경찰과 소방 서비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또한 프라이토리아 경비대를 강화했는데 이 특별 부대는 수도와 황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국 전역에 걸쳐 그는 행정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삼원에서 관리하는 속주들이 있었고 황제의 대표들이 직접 통치하는 속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더 체계적인 세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로마의 부의 상당 부분이 새로 정복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는 토지와 무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국의 수입이 더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제국의 여러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역참 시스템도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의 광대한 영토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하기 전 수십 년 동안 내전으로 얼룩졌던 공화정은 그의 통치 아래 더 조직적이고 더 안정적이며 더 강력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후 거의 모든 황제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혼란의 시기에 성장했던 옥타비아누스는 결국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되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정치, 군사 등 다양한 분야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예술과 문학의 시기 중 하나도 꼽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비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리비우스와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작품을 썼습니다. 비르길리우스는 로마의 기원에 관한 서사시인 아이메이스를 썼습니다. 리비우스는 도시의 건국부터 아우구스투스 시대까지의 방대한 역사를 저술했습니다. 이들 작가 중 다수는 아우구스투스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한 명인 마이케나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의 문화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품들은 새로운 정권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영향력은 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 도시 자체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건물, 신전, 기념비, 그리고 공공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아우구스투스 포럼과 거대한 아우구스투스 영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그의 가족 몇몇이 묻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의 동맹자들도 공중 목욕탕, 건물, 그리고 수도의 모습을 바꾼 다른 사업들도 추진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의 칭호와 권력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기원전 12년에 웨피두스가 죽자 아우구스투스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로마 종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원전 2년에 원로원은 그에게 파테르 파트리아에, 즉 국가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통치한 후
로마의 모든 중요한 권력은 거의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의 뒤를 이을 것인가? 아우구스투스는 3번 결혼했지만 딸인 율리아 한 명만을 두었습니다. 그의 가장 오랜 아내인 리비아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반복해서 가능한 후계자를 찾았습니다. 여러 시기에 그는 마르쿠스 아그리파, 가이우스 카이사르, 루키우스 카이사르를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점차 리비아의 첫 번째 남편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티베리우스에게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국의 경계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발칸, 유대, 아르메니아 및 다른 중요한 지역에서 로마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로마의 영토가 대서양에서 유럽 동부까지 거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제국을 더 안정적이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군대의 규모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정복하고 싶었던 곳은 게르마니아였습니다. 처음 로마인들은 이 지역에서 빠르게 영토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서기 9년에 로마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군단이 이전 동맹이었던 아르미니우스에게 배신당한 뒤 토이토브루크 숲에서 소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약 15,000명 이상의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패배 이후 로마는 게르마니아 전체를 정복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라인강을 영구적인 경계로 삼았습니다. 서기 14년 8월 19일 아우구스투스는 거의 8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40년이 넘는 통치 끝에 그는 젊은 시절의 로마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더 부유하며 더 안정된 제국을 남겼습니다. 티베리우스가 그의 뒤를 이어 제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는 수십 년간의 내전을 끝내고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온 지도자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날 당시 로마는 혼란과 분열 상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을 때 로마는 이미 수세기 동안 세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할 강력한 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의 죽음 이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